첫 번째 연사는 국회의원 김성애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발표 전에 양력을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 국회의원님은 22대 국회의원, 현재 경기의 고양갑의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및 원내 부대표를 지금 역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대학은 저희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사인 김성애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첫 번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애 국회의원님은 나와서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학부 때 어떤 인간이었는지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야, 네가 뭘 발표를 하냐라고 지금 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실 거라 매우 부담이 되긴 합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께서 또 고대 이과대 물리학과 나오셨는데요. 앞으로 21세기는 환경의 시대가 열린다. 지질학과에 가서 그런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되면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꿈이 과학자였어서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학업을 성실하게 못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질학을 배워서 환경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아버님의 말씀을 이제 30년 넘어서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님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 못 보셔서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뭐 다 아시는 얘기라서 제가 이 공자 앞에서 공자를 맹자를 할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오늘 본회의가 없었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 본회의가 소집이 돼갖고 제 것만 발표하고 도망을 갔다가요. 8개 그 거부권 행사한 거 투표하고 다시 오후 늦게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복합 위기 시대이죠. 기후 변화, 예전에 뭐 온도가 올라가는 거다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무슨 이상 기온이냐 이런 논쟁들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을 거치면서 기후의 이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팬데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를 거치면서 저는, 그러니까 이건 뭐 정치의 영역이긴 한데요. 전 세계가 다시 블록화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외교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텄기 때문에 이 기적과 같은 발전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무슨 우호적으로 외교적으로 관계를 지내자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쨌든 중국에게 상당히 기댔고, IMF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회복할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는데, 요 최근 한 4, 5년 사이, 10년 사이에 특히나 사드 이후로 시작돼갖고 이 국면이 경색하다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점차 대립을 하면서 이런 국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녹색 보호주의라고 하죠. 전 세계가 지금까지는 무슨 뭐 가치 중심의 외교를 한다 그러면서 다 똘똘 뭉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블록으로 쪼갤래니까 마땅한 이유가 없는 탓도 있어서 녹색 보호주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블락 저 블락을 묻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EU에서도 그렇고요. EU 얘기는 앞에 있구나. EU에서도 2026년부터 이제 탄소 국경 도입해서 제조업하는 니들 뭐 철강이고 뭐고 들어올 때 탄소 배출하면 돈 더 내. 뭐 복잡한 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파리협 정도 깨게 생겼죠. 모르겠고 우리 다 새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어느 블락이 어느 블락이랑 합칠 거고, 그럼 우리는 어느 블락이랑 가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중국이랑도 적절하게 경제적으로 하면서 EU하고도 그렇고 미국하고도 거래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미 관계가 좋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대한 무역 적자 폭이 자꾸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게 싫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예전에는 소위 말한 이념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서로 문을 닫았다고 하면, 이제는 기후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시비를 걸어서 문 닫을 확률이 높아진 상태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탄소 중립에서 온실가스 감축, 특히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을 많이 하는 나라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발표를 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략 한 20조 원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천억 정도, 1조 6천억 원, 6천억 엔 정도의 규모로 경제 이행체도 발행하라고 뭔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연방 경제 에너지부로 다 사업을 이관해서 여기와 관련돼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온실 감축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접근을 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당장 내고 있는 탄소를 어떻게든 쥐어짜는 방식으로 해서 못 만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좋아할 기업체가 하나도 없죠. 오늘 여기도 뭐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런 식으로 규제 일변도를 할 수 없는데, 환경부가 태생적으로, 뭐 환경부가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환경부 편이고, 제가 환노위에서도 오래 일을 했고, 그래서 환경부가 잘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능적인 관점을 포함시키지 않고 규제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28%로 중국하고 해서 전 세계에서 제조업으로는 아주 초대 강국입니다. 게다가 수출로 먹고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산업의 펀더멘털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또 정치적으로는 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역 노동 등 다방면에서 이 걸친 패러다임 전환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면 된다. 말은 쉽죠. 당장 SK 같은 경우 SK 플랜트에 있는 노동자들을 다 그만두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만 명의 사람들과 거기에 반개로 고용돼 있는 사람들의 20년을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이런 주제에 놓고 얘기할 때 10년에 걸쳐서 스무스하게 가면 된다. 근데 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있는 직원들에게 36살 먹어서 이 직장 달 다니고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는 SK 플레인트 직원들에게 46살에 이 회사 문 닫으니까 그 전까지 알아서 살아남읍시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재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SK 플랜트가 갖고 있는 노하우와 이 인프라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 돌려서 다른 산업으로 전환할 건지 혼자 고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치권, 즉 뭐 정치가 하는 일은 정치가 뭘 대단한가 한 게 아니고요. 주어진 국가 예산, 올해로 지금 대략 한 670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 이 국가 예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그 분배하는 데 있어서 녹색 성장, 이 지능 쪽에,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이냐. ILO 같은 경우도 지금 정의로운 전환 얘기를 하면서 전환 지침을 7가지를 내놓고 지속 가능하게 변동시켜라. 국가 단위에서 2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인에 있어서 20년은 노동을 시작한 사람 입장에선 평생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파리 협정에 따라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탄소중립법을 기본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제정안이 그 당시 한 8개 정도 나왔고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명시하는 건 저희가 성공을 했고요. 감축 목표 수치의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하는 척은 하고 대통령이 행정부가 떠안아서 적절하게 조절하겠다입니다. 그래서 1년 반쯤 전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27년 이후에 그린 에너지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감축은 그때가 알아서 될 것이다. 뭐 이제 서로 지금 공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건 제가 어떤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건 누구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선언을 해놨지만 잘 안 되고, 윤석열 정부는 야 선언만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면 파리 협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뒤로는 우리가 못 물러섭니다. 계속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돌아서는 정책을 세울 수가 없는데, 뒤로 돌아서지 않고는 기업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전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환경부가 규제를 한 것이 잘못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충분히 해야 될 일인데, 녹색 산업은 성장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 기업들이 여기에 군침을 흘리고 뛰어들게 만들어야 되고, 있는 제조업에서 다른 분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그린 에너지가 하나의 신산업이 돼서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 민간 영역에 있는 자본이 이제 우리가 움직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강의 산업이 다 그렇지만 시동을 걸 때는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 때려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최근에 뭐 AI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그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그린 뉴딜이라고 표현을 했고 윤석열 정부도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지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사회적 창구, 대화 창구로서의 국회의 역할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도 협상에 능하긴 한데 국회라는 공간이 가장 협상을 많이 하고 협상에 능한 공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는 것 같아도 예상외로 굉장히 바쁘게 뭔가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기후 변화 포럼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기후 변화 포럼의 책임 연구위원을 맡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간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이런 쪽에 규제가 풀려야 된다, 이런 쪽에 진흥을 해야 된다,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 의원들이 듣고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지고 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안에 조금 전에 뭐 SK 플랜트를 꼭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처럼 이제 전환을 해야 되면 노동자와 또 사측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들을 큰 틀에서 조정하는 역할이 국회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인풋을 집어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들을 저희가 다 접수해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절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저희 업계 변명처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진짜 일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인풋을 넣어 주시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설명드린 대로 연구 모임도 많이 하고 저희가 토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 온실가스의 산불화질소를 지금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야 돼서 제가 이번에 대표 발의를 해서 이제 산불화질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이걸 통과시킵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제 법안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가 들어가서 규제가 들어갈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난리가 나겠죠. 환경부도 그렇고 이제 서로 간에 조율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인지를 로드맵을 보여주고 거기다가 이제 죽게 생긴 산업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상을 할 건지 진흥책을 세울 건지도 보여주고 아니면 엑시 플랜을 만들어주고 그런 계획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냥 법으로는 사실 조항 한 줄 들어가는 거거든요. NF3라는 한 줄 딱 세 글자를 집어넣는 건데 그걸 집어넣기까지 과정이 글쎄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만나는 곳이 저는 국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이 미래 담론이 아닙니다. 실존적인 문제이고 이게 폭우와 폭설과 이 한파로 설명이 안 되긴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그런 폭우와 폭설을 겪으니까 야 이거 기후위기가 진짜 눈앞에 다가왔네 해결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국회가 예산을 짤 때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관련된 예산을 더 배정하겠습니다 했을 때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분명히 좀 지켜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 국제관계 변동에서 국내 산업 구조가 재편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것이고 어디를 특히나 진흥할 것인지 그리고 그린 뉴딜로서 이 녹색 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 것인지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탈원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원전을 살릴 건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 어중간한 곳에서 우리가 합의를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가 다 잘하는 일이 아니고 국회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시면 일종의 프로 선수들인 거죠.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올라가서 싸움하는 것은 국회이지만 어떤 전략과 전술로서 어떤 협의를 이끌어낼지라는 과정 자체는 특히나 과학기술계에서 더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산업계에서 더 많은 의견을 주시고 그런 의견들이 잘 버무려져서 우리가 이게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녹색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